아버지 살아있어요. 아직 온기가 있어요. 빨리 내려가야 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양반댁 도련님을 이분댁에 연락을 하든지 해야지. 칠흑 같은 어둠 속 폭우 속에 사람 하나 없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소나무 아래에 곧 죽을 양반 도련님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맥은 끊어질 듯 눈은 이미 감겨져 있고 그 순간 빗속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를 구하러 온 것 사냥꾼도 어른도 아닌 구조대도 아닌 고작 12살 맨발의 산골 소녀였습니다. 그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믿기시나요?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되는지. 이야기 시작 전 도담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몸에는 비단도포를 걸쳤으나 얼굴은 흙투성이로 물에 잠긴 듯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맥박은 가느다란 실 하나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고 눈은 이미 반쯤 뒤집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날이 밝기 전에 죽을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빗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뿐사뿐 그러나 망설임 없이 빗물을 가르며 나타난 것은 어른도 사냥꾼도 구조대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12살 맨발에 배적삼 하나를 걸친 산골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쓰러진 양반을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귀를 그의 가슴에 붙인 채 잠시 눈을 감더니 이윽고 일어나 거침없이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12살 소녀의 등에 18살 양반 도련님이 실렸습니다. 소녀의 두 발이 진흙 속에 발목까지 잠겼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헌종 연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길 잃고 쓰러진 도련님을 살린 소녀, 그리고 그 소녀가 훗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땅 깊은 산 중에 덕산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봤자 초가 7채가 옹기종기 모인 것이 전부였고 가장 가까운 장터까지도 산을 2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붉게 물들고 가을에는 단풍이 골짜기를 불태우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험준한 산세와 긴 겨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덕산골에 사는 사람 중에 박돌이라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생긴 것은 곰처럼 우직하고 마음씨는 솔직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 한 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주신 복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딸아이를 낳고 산후풍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박돌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어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딸이 바로 달래였습니다. 달래는 어릴 때부터 유달리 산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하러 가면 어린 발로 졸졸 따라다니며 풀 이름을 물었고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약초 이름을 단번에 외워 다음 날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너 살이 되었을 때는 혼자서 산비탈을 올라가 머루와 다래를 따 내려왔고 7살이 되던 해에는 삽살개처럼 아버지보다 앞서서 산길을 뛰어다녔습니다. 달래가 산에서 처음 혼자 약초를 발견한 것은 9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며칠째 찾아다니던 삽주뿌리를 달래가 바위, 그늘 아래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돌은 어안이 벙벙하여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저 바위 뒤에요. 삽주는 바람 안 닿는 데 있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그 말에 박돌은 한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빈자리에 이 아이가 얼마나 야무지게 자라고 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박돌은 어린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달래가 너무 산에만 있다 보니 글을 모르고 예절을 모르고 양반과 교수들이 배우는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을 산에서 구해야 하는 처지에
딸아이에게 예절을 가르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달래는 그렇게 산이 키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달래는 이미 웬만한 산꾼보다 산을 잘 알았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는지, 어느 골짜기에서 물이 솟아나는지, 어느 나무 아래의 곰이 겨울잠을 자는지, 어떤 버섯이 먹을 수 있고 어떤 버섯이 사람을 죽이는지. 달래는 마치 산이 자신에게만 하는 이야기를 듣듯이 산의 온갖 소리와 냄새와 기운을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달래는 약초에 관해서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가르쳐준 풀은 2번 다시 물어보지 않았고, 아버지도 모르는 풀을 달래가 먼저 발견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어떤 풀이 쓴지 달콤한지, 어떤 뿌리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달래는 혀와 코로 익혔습니다. 한 번은 산에서 낯선 풀을 발견한 달래가 조심스럽게 잎을 씹어보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쓴데 혀가 저려요. 왜 먹었어? 뱉어. 박돌이 놀라 호들갑을 떨었지만 달래는 이미 뱉어낸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장터 의원에게 물어보니 그 풀은 소량으로도 중독을 일으키는 독초였습니다. 달래는 맛만 보고 그것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덕산골 사람들은 달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아무래도 산신령이 붙은 게 아닌가. 박돌이 딸이 산귀신 같다니까. 저런 계집아이가 어디 쓸 데가 있겠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달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달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은 덕산골 뒷산이었고 가장 좋은 친구는 산속의 새와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래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산이 어느 날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손님을 데려올 줄은. 그해 여름 강원도 가명이 있는 원주에서 한 양반 가문이 덕산골 넘어 온정리로 피서를 왔습니다. 춘천이 씨 집안으로 이 지역 일대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가문이었습니다. 가주인 이진사와 그처 그리고 18살 된 외아들 이세준이었습니다. 이세준은 이른바 도련님 중에 도련님이었습니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고 글재주도 있었으나 세상 물정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인이 떠먹여주는 밥만 먹고 하인이 입혀주는 옷만 입고 하인이 닦아주는 신발만 신었습니다. 문 밖으로 혼자 나가본 일도 드물었고 비를 맞아본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온정리에 도착한 이튿날 세준은 아침부터 심심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피서라고 왔더니 어머니는 온종일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는 지역 유림과 시를 짓는다며 방에만 계셨습니다. 심심했던 세준은 하인 막돌이를 불렀습니다. 야, 막돌아. 저 산 좀 구경하고 오자. 도련님, 저 산은 험하다 합니다. 혼자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쉽다고. 길을 잃으면 오면 되잖아. 잠깐만 구경하고 오는 거야. 빨리 와. 막돌이는 말리고 싶었지만 도련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산 공기가 시원하고 새소리가 청아하고 계곡물이 맑았습니다. 세준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 길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막돌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요. 조금만 더 가보자. 저 능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이 쳤습니다. 장마 끝자락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고 산길은 빗물에 미끄러워졌습니다. 막돌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빨리 내려가야 합니다. 이 산은 비가 오면 골짜기에 물이 갑자기 불어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길을 잃은 상태에서 비까지 쏟아지니 어느 방향이 아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막도리가 앞서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경사면을 굴러떨어졌고 다리를 삐어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세주는 비를 맞으며 산속을 헤맸습니다. 1시간, 2시간. 방향을 알 수 없으니 걸으면 걸을수록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비단 도포는 천근처럼 무거웠고 얕은 신발에는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떨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준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몸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지고 발이 돌에 채여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큰 소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것이 세준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래는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돌이 이른 아침에 나무를 하러 나갔는데 해가 기울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저녁밥을 지어두고 마당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산에서 오는 바람의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짐승들이 이미 오래전에 조용해졌는데 이 시각이면 어김없이 우는 소쩍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평소에 산의 소리를 유독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달래는 귀가 산에 달려 있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소쩍새가 울면 이틀 후에는 비가 온다는 것도, 까마귀가 낮게 날면 근처에 죽은 짐승이 있다는 것도, 바람이 북서쪽으로 꺾이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것도 달래는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산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도롱이를 걸치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달래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산이 달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빗속을 헤치며 올라갔습니다. 산을 잘 아는 달래에게 빗속도 어둠도 그리 두렵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이 산의 모든 길을 알았고 어느 발 디딤에서 미끄러지는지 어느 나뭇가지를 잡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산 중턱에서 만났습니다. 다행히 큰 바위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고 미끄러지다가 팔꿈치를 긁혔을 뿐 별 탈이 없었습니다. 달래야, 왜 올라왔어? 위험하게. 아버지가 안 오셔서요. 이 비에 내려가다가 미끄러울까봐 기다렸다. 너는 어떻게 이 빗속에서 길을 아느냐? 달래는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의 팔꿈치를 살폈습니다. 깊이 베이지는 않았습니다. 달래는 품에서 질경이 잎을 꺼내 지시겨 상처에 붙였습니다. 질경이는 상처의 독을 빨아내고 피를 먹게 하는 풀이었습니다. 언제나 달래가 산에 오를 때 품에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가시죠, 아버지. 제가 앞서 갈게요. 그런데 내려가려던 달래가 멈췄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 뭔가가 왔습니다. 냄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기척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것이 달래의 감각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왜? 저쪽에 누가 있어요. 박돌이 어둠 속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밤에 이 빛 속에 무슨 소리를? 짐승이겠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달래는 확신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내는 기척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숨을 참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숨소리가 빗소리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달래는 산이 오래 가르쳐준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도롱이를 여미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달래가 발견한 것은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쓰러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쳤으나 빗물에 흠뻑 젖어 흙투성이가 된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리하고 입술은 시퍼랬습니다. 달래는 쭈그려 앉아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잡혔습니다. 실처럼 가늘었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달래는 귀를 그의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약했지만 들렸습니다. 뒤따라온 아버지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양반집 도련님이 아니냐. 이 옷 좀 봐라. 도포가 무명이 아니라 명주야. 아버지 살아있어요. 빨리 내려가야 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양반 도련님을 이분 댁에 연락을 하든지. 아버지, 이분 지금 온기가 거의 없어요. 내일까지 이러면 못 살아요. 달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달래는 이미 판단을 마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따뜻한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는다고. 달래는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달래야, 계집아이가 양반 남자를 업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업으세요. 팔꿈치 상처 나셨잖아요. 할 말이 없어진 박돌이 머뭇거리는 사이 달래는 이미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12살 소녀의 등에 18살 사내가 실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달래의 두 무릎이 휘청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산을 12해동안 다니며 단련된 다리가 달래를 받쳐주었습니다. 달래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빗속을 헤치며 진을 속에 발목이 빠지면서도 미끄러운 바위를 돌아가면서도 달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실린 사람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되는 것을 느끼며 달래는 걸었습니다. 박돌이 앞에서 등불을 들고 달래가 뒤에서 사람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덕산골에 도착했을 때 달래의 두 다리는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발바닥은 빗물에 불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집 마루에 그를 내려놓을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돌이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다. 달래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냐? 불 피우고 옷 갈아입혀야 해요. 생강 있어요? 창고에 좀 있다. 생강 달여주세요. 그리고 소립 좀 가져다 주세요. 달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우고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이불을 덮었습니다. 달래는 생강탕을 달여 수저로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넘기지 못하고 흘렸지만 몇 번을 반복하자 목구멍이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 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 시퍼런 빛이 엷어지고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달래는 알았습니다. 산속에서 긴 시간 냉기에 노출된 사람은 열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달래의 예상대로 새벽 2시쯤 그의 이마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돌이 놀라 달래를 깨우려 했으나 달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당에 놓아둔 옹기 단지에서 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쑥과 칡뿌리를 함께 달여 마시게 하고 이마에는 젖은 수건을 올렸습니다. 달래는 밤새 수건을 갈며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래야, 너도 좀 자거라. 박돌이 안쓰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 나으면 잘게요. 달래는 그 밤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등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달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동이 트자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뜰 무렵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그가 처음 본 것은 머리맡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까만 눈의 소녀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배적삼 하나를 걸친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눈만 유달리 크고 맑은 소녀. 그가 목이 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이 너냐? 달래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열 내렸어요. 그것이 달래가 그에게 한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이세주는 사흘을 달래네 집에 누워 지냈습니다. 온정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진사의 외아들이 하인과 함께 산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것입니다. 하인 막돌이는 이튿날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내려왔으나 도련님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진사는 사람을 풀어 산을 뒤졌습니다. 덕산골에 소식이 닿은 것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돌이 장터에 나갔다가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온정리로 달려가서 도련님이 자신의 집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진사와 그 처가 가마를 타고 덕산골로 왔습니다. 초라한 초가의 눈 아들을 보고 이마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진사는 박돌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하고 넉넉하게 사례를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살리신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저 아이입니다. 이세준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서 서 있는 달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진사 부부가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래는 쑥스러운 듯 눈을 피했습니다. 이마님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저 아이가 빗속에서 저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저를 간호했습니다. 이세주는 자신이 의식을 잃기 직전의 기억은 없었지만 새벽에 열이 내린 뒤 의식이 돌아왔을 때부터는 달래가 자신의 곁에서 한 일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생강탕을 떠먹여 주던 일, 이마에 수건을 갈아주던 일, 약초를 다리던 일. 이 진사가 달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산에서 약초를 아느냐? 예.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한테요. 그리고 산에서요. 이 진사는 잠시 달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세주는 그날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알았지만 빗속에서 어느 방향이 아래인지 몰랐습니다. 경서를 외웠지만 어떤 풀이 사람을 살리는지 몰랐습니다. 시를 지을 줄 알았지만 추위와 곤주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살 소녀는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진사는 온정리로 돌아가기 전날 박도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의 딸이 내 아들을 살렸소. 살해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시오? 박돌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저 달래가 그를 배웠으면 합니다요. 이 진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를. 예. 저 아이가 산에서는 뭐든 알지만 그를 모르니 답답합니다. 약초 이름을 외워도 적지를 못하고 산에서 배운 것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요. 이 진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여 달래는 이듬해 봄부터 온정리 이 진사 댁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익히고 곧이어 한자를 배웠습니다. 달래의 머리는 놀라웠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꼭 질문을 했습니다. 쿤장이 가르쳐 주는 것을 곧잘 이해했고 이해한 것을 자신이 이미 아는 것과 연결했습니다. 반면 이세주는 달래가 올 때마다 어색하게 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달래를 보면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양반과 평민이라는 신분의 벽이 항상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세준이 달래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섭지 않았느냐? 빗속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업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왜? 그냥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세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 아니에요. 왜 아니야? 내가 나를 살렸는데. 도련님이 죽었으면 제가 더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세준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진짜 대화였습니다. 달래가 이 진사댁에서 배우기 시작한 지 2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달래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산에서 배운 약초 지식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느 계절에 자라고 어느 부위를 쓰고 어떻게 다리거나 말려야 하는지를 작은 공책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산에서, 그리고 직접 경험으로 쌓아온 지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진사가 달래의 공책을 보다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달래야, 이것을 내가 직접 쓴 것이냐? 예. 이 약초들을 다 아느냐? 아는 것만 썼습니다. 이 진사는 공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적지 않은 책들을 읽은 이 진사였지만 이렇게 실질적이고 정확한 약초 기록은 흔히 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덕산골 인근 산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들에 대한 기록은 어느 의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그 공책의 내용을 원주의 의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의원은 읽다가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썼습니까? 14살 소녀입니다. 덕산골 나무꾼의 딸이요. 의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모르는 약초가 3가지 있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달래의 이름이 덕산골 너머로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달래는 원주 의원을 만나 직접 산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원은 달래가 가리키는 풀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달래가 설명하는 효능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20해 넘게 의원을 했지만 이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군요. 그 말이 퍼졌습니다. 강원도 의원들 사이에서 덕산골에 약초를 꿰뚫는 소녀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래의 이름이 알려질수록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덕산골에도 온정리에도 질투하는 눈길이 생겼습니다. 이 진사댁에서 배우는 평민 소녀가 분에 넘친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자아이가 글을 배우고 의원들과 말을 섞고 양반집에 드나든다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달래는 이 진사댁에 갔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주에서 온 다른 양반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달래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진사댁에서 나무꾼 딸에게 글을 가르친다더니 저 아이가. 그렇소. 허허, 요즘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저런 것이 글을 알면 뭐가 좋겠소. 주제를 모르게 되지. 달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세주는 그 말을 들었고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는 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나중에 달래가 혼자 있을 때 이세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만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텐데. 진짜로 괜찮아요. 제가 글을 배우는 건 저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왜? 산에서 배운 것들이 저 혼자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까워서요.
이세주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 박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무리하게 나무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이 진사댁에 가는 것을 한동안 쉬고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달래가 배움을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고 생계가 막막한데 글 배울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지만 달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 팔아 돈을 벌고 저녁에는 등불 아래 공책에 글을 썼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아버지가 회복하는데 넉 달이 걸렸습니다. 달래는 그 넉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세주는 그 이듬해 봄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이세주는 달래를 찾아왔습니다. 나 한양 가는 것 알고 있느냐? 예. 잘 될 것 같냐? 모르겠어요. 달래의 솔직한 대답에 이세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 너한테 줄 것이 있다. 이세준이 건넨 것은 작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 한자로 산초본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달래 내가 쓴 공책 내용을 아버지께서 정식으로 책으로 만들어 주셨다. 한양 갈 때 가지고 가서 아는 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쓴 거요? 내 이름도 다 들어있다. 박달래. 덕산골 사람이라고. 달래는 한동안 책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너잖아. 이세주는 한참 달래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 말했습니다. 달래야. 예. 언젠가 내가 쓴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 달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세준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세준이 한양에서 산초본초를 보여준 것은 한 어이에게였습니다. 어이는 책을 보다가 여러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실제로 궁중의서에 새로 수록되었다는 이야기가 훗날 전해졌습니다. 물론 책의 저자 이름은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관례상 여자의 이름을 의서에 올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돼요. 이름은 없어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세주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벼슬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자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달래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세준이 관에서 도움을 주도록 주선한 데에는 달래의 편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래는 덕산골과 그 인근의 사정을 이세준에게 자세히 써보냈고 이세준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올렸습니다. 달래는 덕산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함께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었고 아버지가 노쇠해지자 혼자 산을 다녔습니다. 달래의 이름은 이제 덕산골을 넘어 정선 일대에 알려졌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달래를 찾아왔고 달래는 약초를 내어주고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달래는 돈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었습니다. 덕산골 사람들은 처음에는 달래를 박돌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에서 약초 아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달래가 20이 넘었을 때부터는 그냥 달래 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원이라는 칭호는 관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달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박돌은 달래가 23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나무꾼 생활로 몸이 많이 상한 탓이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사흘을 울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래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소나무도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약초밭도, 그날 밤 쓰러진 도련님을 발견했던 소나무도 다 그대로였습니다. 달래는 그 소나무 앞에 앉아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려왔습니다. 달래가 30이 넘었을 때 이세준이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50이 넘은 이세준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덕산고를 찾아와 달래를 만났습니다. 잘 있었느냐? 예. 도련님은요? 나는 이제 도련님이 아니야. 그냥 이서방이라고 불러. 그건 더 이상하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래 만나지 못했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준이 말했습니다. 너의 공책이 어이청에서 쓰이고 있다. 공식 기록에 이름은 없지만 내용은 살아있어. 알아요. 억울하지 않으냐? 아니요. 약초는 여전히 산에 있고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낫고 있으니까요. 이세준은 한동안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부럽다. 왜요? 나는 한평생 관직을 얻기 위해 공부했고 관직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결국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너는 내가 남긴 것이 분명히 있잖아. 달래는 말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산에서 딴 차였습니다. 도련님도 남기셨잖아요. 기근 때 강원도 사람들 살리셨잖아요. 그건 내가 써보낸 편지 덕분이지. 그러니까 같이 남긴 거네요. 이세준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마당 너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빛이 산 능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이세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달래야. 예. 나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달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이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이세준의 얼굴에 무언가 오래 품어온 것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나와 혼인하지 않겠느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세준이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 제일 먼저 덕산고를 찾아온 것,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던 것. 달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세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세상이 뭐라 할지도 안다. 하지만 나는 18살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너를 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고, 내가 없었으면 내가 관직에서 한 일들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오래 모른 척했는데, 이제는 더 모른 척할 수가 없다. 달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둔 쑥이 저녁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달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응.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세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느냐? 달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저를 살렸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살린 것이지. 아니요. 저는 그날 밤 도련님을 등에 업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인연 덕분에 저는 글을 배웠고, 제가 산에서 배운 것을 적을 수 있었고, 그 기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어요. 도련님이 저를 살린 거예요. 이세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달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이 삶이 좋아요. 이 산이 좋고, 이 마을이 좋고, 아픈 사람이 오면 약초를 내어주는 이 일이 좋아요.
도련님 댁으로 가면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도련님이 허락하셔도 양반과 안주인이 날마다 산을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세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달래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달래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해요. 그게 지금 제가 도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이세주는 한참 동안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알겠다. 그는 일어나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달래야. 예. 그날 밤 내가 빗속에서 날 업어준 것. 나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달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세준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그날 밤 한양으로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것처럼. 그 이후로 이세준은 달래의 약초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달래가 수십 년에 걸쳐 쓴 공책들을 이세준이 읽고 형식을 다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달래의 이름은 여전히 공식 저자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세준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강원도 정선 덕산골에 사는 한 여인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여인의 이름은 기억되어야 한다. 그 이름은 달래였습니다. 달래는 여든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드물게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산을 매일 다니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스스로 약초를 챙겨 먹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래가 마지막으로 산에 오른 날, 날씨는 맑았습니다. 봄이었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예전에 쓰러진 도련님을 발견했던 그 소나무까지. 소나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끄떡없이 더 굵어지고 더 높아진 채로. 달래는 소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 껍질이 거칠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세주는 달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70이 넘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달래는 부음을 듣고 이틀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달래는 여느 때처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래는 그 소나무 아래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함께 올라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전보다 더 고든 걸음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달래는 여전히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늙어도 손은 여전히 빠르고 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덕산골 아이들은 달래를 따라 산에 올라가며 풀 이름을 배웠습니다. 달래는 아버지 박돌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 번 가르친 것은 두 번 다시 묻지 않도록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달래가 마지막으로 자리에 누운 것은 첫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산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덕산골 사람들은 달래를 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 옆에는 달래가 평생 캐어온 약초들이 심겨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것들이 다시 돋아날 터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빗속에서 맨발로 달려온 소녀를, 도련님을 등에 업고 진을 속을 걸어 내려온 그 작은 발을, 그리고 평생 이 산을 집으로 삼고 살다 간 한 여인의 이름을. 달래. 산이 키운 아이. 산으로 돌아간 사람.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강원도 산골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배움도 없었지만 산에서 배운 것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그 인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달래가 남긴 것은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쌓아 올린 지식은 사람들의 몸을 살렸고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이 오늘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전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실제로 움직인 것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달래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